그날 밤의 공기는 썩은 술 냄새와 짓눌린 비명으로 가득했다. 거실 바닥에 엎드린 희주의 등 위로 짐승의 포효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집이 다 내 돈으로 돌아가는 건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남편 박정필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벽에 지시겨지는 둔탁한 소리가 방을 울렸다. 고통 속에서도 희주는 딸 지영을 생각했다. 지영아, 제발 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먹은 희주의 얼굴로 무자비하게 날아들었다. 코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뚝뚝 떨어졌다. 희주는 더 이상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몸이 짐승에게 찢기는 가죽 인형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속, 비가 쏟아지는 밤 707 특수부대 훈련소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진흙탕 위를 기고 있는 지영의 등 뒤로 무거운 훈련용 더미가 짓누르고 있었다. 악! 악! 옆에서 훈련을 받던 동료들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지만 지영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찢어진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게 끝이냐 덕이여. 교관의 날카로운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지영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그녀는 그렇게 되뇌었다. 어릴 적 아빠의 폭력으로부터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칼날이었다. 지영의 삶은 어릴 적부터 혹독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빠는 지영과 엄마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그날의 지영은 무력하게 방구석에 숨어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후 엄마는 용기를 내 이혼했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살이 되던 해 지영은 가족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주는 직업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1급 기밀로 유지되는 특수부대 훈련을 통과했다. 아가각 못하겠어. 한 동료가 비명을 지르며 훈련을 포기했다. 교관은 냉정하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게 다냐? 너희가 포기하는 순간 너희 가족이 짐승에게 쫓기는 거야. 교관의 목소리는 지영의 심장을 꿰뚫었다. 가족, 짐승. 그녀의 눈앞에 과거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무력한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울고 있는 엄마. 그녀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특수부대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고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였다. 훈련이 끝난 후 지영은 젖은 전투복을 털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해. 더 강해져야 해. 엄마를 지키려면.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복수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 세상에 약자는 없어. 다만 강해지지 않은 자만 있을 뿐. 그녀는 샤워를 하고 군복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소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여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며 가족에게는 연락을 끊었다. 그저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만 알릴 뿐이었다. 몇 년 후 지영은 마침내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흙투성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원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강인한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엄마에게 멋진 집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 월급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지영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언제나 밝게 웃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활기찬 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설고 초라한 모습의 여인이었다. 희주는 헬쑥한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을 하고 있었으며 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707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다. 희주는 지영의 질문에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실수로 부딪혔어.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서툴렀다. 지영은 희주의 손을 낚아챘다. 손목 곳곳에는 멍 자국들이 얼룩져 있었고 손가락은 심하게 꺾여 있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희주를 안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엄마한테 이랬어요? 희주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결혼했어. 나. 지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결혼. 누구랑 왜 말 안 했어?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희주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박정필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그리고 그가 결혼 후 얼마나 잔인하게 변했는지. 처음엔 안 그랬어.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지영이 내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희주는 박정필이 술에 취할 때마다 폭력을 휘둘렀고 돈 문제로 항상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일 밤 공포에 떨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영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참았다고 고백했다. 미안해 지영아. 네가 힘들게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영은 아무 말 없이 희주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 내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녀는 자책했다. 하지만 후회는 잠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박정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군복과 훈련용 장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희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영아, 어디 가려고?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 그냥 집에 있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다. 희주는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영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희주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영을 말릴 수 없었다. 지영은 집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박정필, 그 짐승 같은 놈, 반드시 내가 손봐줄 거야.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태어난 특수부대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박정필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치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찾아낼 것이었다. 지영은 집을 나와 인적이 드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군복 대신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박정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사랑 나눔, 자선재단, 이사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아래 박정필은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상하고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다. 지영은 그 미소를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저 가면을 찢어버릴 거야. 그녀는 박정필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재단의 회계 장부 정치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해킹 미행 도청. 그녀는 박정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분석했다. 며칠 후 지영은 박정필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그의 재단이 사실상 불법 비자금 조성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재벌가 사람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썼다. 이 사람이야?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박정필은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는 한순간 망설였다. 이런 사람을 건드리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을 버렸다.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엄마의 복수를 해주는 것뿐이야. 지영은 이제 단순한 복수 계획을 넘어섰다. 그녀는 박정필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정필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찾아낼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박정필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했다. 그의 비서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녀는 그들이 모두 박정필의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박정필의 비서인 최지혁을 떠올렸다. 그는 박정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포섭해야 할까 지영은 고민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최지혁. 그도 결국은 이 거대한 부패의 희생자일지도 몰라. 지영은 최지혁에 대한 정보를 더 파헤쳤다. 그의 가족관계, 과거의 모든 것. 그녀는 최지혁이 박정필에게 약점을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불법 도박으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박정필이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 최지혁은 그의 모든 범죄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야? 지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최지혁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박정필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박정필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빼앗을 것이다. 지영은 최지혁 비서의 동선을 며칠간 추적했다. 그는 매일 밤 퇴근 후 고급 아파트가 아닌 낡은 빌라로 향했다. 지영은 최지혁이 사는 빌라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늦은 밤 최지혁이 피곤한 얼굴로 빌라에 들어서려는 순간 지영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지혁 비서님,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최지혁은 갑작스러운 지영의 등장에 놀라 굳어버렸다. 그는 지영이 박정필 이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예전의 순진한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영 양,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한테 할 얘기란요. 최지혁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지영은 그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차분하게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당신이 왜 박정필 이사장 밑에서 일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최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지영은 그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당신 아버지의 도박빚, 그리고 박정필이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 당신에게 시킨 더러운 일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영은 최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최지혁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돈이라도 원하는 건가요?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돈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박정필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저에게 넘겨주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불법적인 거래 내역 정치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최지혁은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믿죠? 그리고 내가 그걸 넘겨주면 나도 감옥에 가야 하잖아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평생 박정필의 꼭두각시로 살다가 그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감옥에 가는 것, 아니면 저와 함께 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당신은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죄는 감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면 당신은 그와 함께 무너질 거예요. 지영의 말은 최지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박정필 밑에서 일하는 동안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그는 지영의 제안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내일 이 시간 여기서 다시 만나요. 지영은 뒤돌아서서 사라졌다. 최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했다.
박정필에게 충성하고 그의 더러운 비밀을 계속 지키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최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지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정필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로 했다. 그는 다음 날 지영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그녀에게 박정필의 모든 것을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최지혁은 지영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박정필의 모든 불법 행위가 담긴 USB와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박정필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최지혁 비서님, 지영은 약속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최지혁을 향한 미약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최지혁은 지영에게 USB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박정필 이사장의 불법 비자금 내역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뇌물 명단, 그리고 재단 운영비를 횡령한 증거들까지. 지영은 말없이 USB와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최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최지혁은 지영의 말에 안도했다. 그는 이제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영은 최지혁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조심하세요. 박정필 이사장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최지혁은 지영의 경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지영과 헤어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홀가분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집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박정필이 그의 집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지혁, 네,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해. 박정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최지혁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박정필이 자신의 배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안 거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은 물론이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박정필의 협박은 최지혁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지영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박정필은 최지혁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지영이 그 계집애한테 다 넘겼군. 좋아. 그러면 지영이 그 계집애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아오지. 그리고 너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정필은 최지혁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최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영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지영을 도울 수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최지혁의 배신은 지영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박정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지혁의 배신을 오히려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최지혁의 배신을 언론에 흘렸다. 자선재단 이사장의 숨겨진 비밀, 비서의 양심 고백,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지영은 기자들에게 최지혁이 박정필에게 억압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용기를 내어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랑나눔 자선재단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정필 이사장의 개인 비서였던 최지혁 씨가 본 방송사에 직접 제보한 내용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최지혁이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5년간 박정필 이사장과 함께 일하면서 목격한 모든 불법 행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었다.
그가 박정필의 협박에 굴복해 지영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TV를 보던 박정필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후원금 액수와 뇌물 정황이 쏟아지듯 공개되고 있었다. 후원금 총액 50억 원 중 35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인 20여 명에게 총 1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박정필은 분노의 이를 갈며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그러나 다른 채널로 돌려도 상황은 같았다. 모든 방송국이 같은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그때 박정필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들과 각종 기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답변할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영은 박정필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박정필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의심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전 10시 검찰청 수사관들이 박정필의 자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박정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박정필의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당황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그들도 박정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기자, 경찰, 그리고 배신감을 느낀 후원자들까지 박정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박정필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믿고 후원했는데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한 후원자가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그 목소리는 선량한 후원자들의 상처였고 박정필의 얼굴은 점점 무너져 내렸다. 지영은 그런 박정필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후회되세요. 그 사람들을 속인 것, 엄마를 괴롭힌 것, 모든 것 말이에요. 박정필은 고개를 획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후회,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다들 내 옆에 붙어서 달콤한 맛을 봤으면서 이제 와서 손 털고 빠져 웃기지 마. 지영은 박정필의 대답을 듣고 실망했다.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지영은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래요. 후회도 못하는 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겠네요. 오후 4시 TV 뉴스 스튜디오에 최지혁이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다. 그는 5년간 목격한 박정필의 범죄 행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계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정치인들과의 거래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박정필에게 협박당해 지영을 배신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용기를 낸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는? 앵커가 물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범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필은 최지혁의 인터뷰를 보며 분노했다. 배신자 같은 놈 자기도 같이 했으면서 박정필이 소리쳤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 박정필의 아파트를 찾아온 것이다.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것이었다. 박정필 씨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박정필은 경찰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경찰차가 출발하자 아파트 앞에 몰려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다. 한때 존경받던 자선가의 초라한 몰락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희주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이었지만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다. 지영은 희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희주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6개월 후 지방법원 형사 2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정필은 예전의 위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증인 이지영을 선서대로 부릅니다. 재판장이 선언했다. 지영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차분한 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불과 반년 전과는 달리 그녀는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희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다.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검사가 일어나 지영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다. 이부사버지입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증인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가 계속 질문했다. 지영은 숨을 고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다. 박정필이 밤마다 나눈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재단 회계 장부와 영수증을 USB에 모아둔 과정, 그리고 비밀리에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두었던 사실까지 증언했다. 재판장은 박정필의 최후 변론을 요청했다. 박정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때 권위적이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선량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탐욕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참회에 놀란 듯했다. 박정필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특히 지영가, 내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내가 부끄럽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을 받겠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정필의 눈물 연기를 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 지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굳은 입술을 열어 차분하게 물었다. 정말 반성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박정필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벌을 받겠어. 돈도, 명예도.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5억 원도 반납하시겠어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판장, 검사, 변호사, 방청객까지 모두가 그녀의 입을 바라봤다. 그건 어떻게 해? 박정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해외 계좌까지 들키자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참회가 아닌 분노였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쪽방에서 라면이나 뜯어먹고 살았을 것들이.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다. 방금 전까지의 눈물 어린 참회는 모두 가식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피고인 법정, 모독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희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희주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남편에게 맞아 치료받은 내역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협박하던 날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지영이 이별면 죽여버린다 해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정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몰래 감춰온 폭력과 협박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다. 지영은 눈물이 맺힌 채 엄마를 바라봤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건네며 딸에게 미소 지었다. 지영가, 이제는 나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정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의 정적이 흘렀다. 박정필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반대로 지영과 희주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웠다. 6개월 후 지방법원 형사 2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정필은 예전의 위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증인 이지영을 선서대로 부릅니다. 재판장이 선언했다. 지영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차분한 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불과 반년 전과는 달리 그녀는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희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다.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검사가 일어나 지영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다. 의부사보지입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증인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가 계속 질문했다. 지영은 숨을 고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다. 박정필이 밤마다 나눈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재단 회계장부와 영수증을 USB에 모아둔 과정, 그리고 비밀리에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두었던 사실까지 증언했다. 재판장은 박정필의 최후 변론을 요청했다. 박정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때 권위적이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선량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탐욕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참회에 놀란 듯했다. 박정필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다. 특히 지영가, 내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내가 부끄럽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을 받겠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정필의 눈물 연기를 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 지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굳은 입술을 열어 차갑게 물었다. 정말 반성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박정필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벌을 받겠어. 돈도, 명예도.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5억 원도 반납하시겠어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판장, 검사, 변호사, 방청객까지 모두가 그녀의 입을 바라봤다. 그건 어떻게? 박정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해외 계좌까지 들키자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참회가 아닌 분노였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없었으면 아직도 쪽방에서 라면이나 뜯어먹고 살았을 것들이.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다. 방금 전까지의 눈물 어린 참회는 모두 가식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피고인 법정 모독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희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희주에게 쏠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희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남편에게 맞아 치료받은 내역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를 협박하던 날 몰래 녹음한 파일입니다. 지영이 이별면 죽여버린다 해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정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몰래 감춰온 폭력과 협박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다. 지영은 눈물이 맺힌 채 엄마를 바라봤다.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건네며 딸에게 미소 지었다. 지영가, 이제는 나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정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에 정적이 흘렀다. 박정필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반대로 지영과 희주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웠다. 판결이 끝난 후 지영은 법정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지영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공허한 상태였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지영아, 괜찮아.
희주가 지영의 손을 잡았다. 희주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지영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지영은 희주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엄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희주는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희주는 지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과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다. 지영과 희주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집이 행복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박정필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영은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고 그녀의 가족은 파괴되었다. 그녀는 복수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복수는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내가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여전히 고통받았겠지? 하지만 내가 복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잖아.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라는 허울 좋은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과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덫에 갇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나는 엄마를 지켰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지영과 희주는 박정필이 남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함께 낡은 가구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엄마,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지영이 희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딸이 있었고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희주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아닌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그녀의 손은 다시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지영은 군 생활을 정리하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경찰학과에 편입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희주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었다. 지영은 희주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희주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정필, 그가 복수를 시작한 거야. 지영은 희주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다. 그녀는 박정필이 희주를 납치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는 희주를 인질로 삼아 지영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지영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영은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그녀는 희주를 납치한 남자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냈다. 그들은 박정필이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었다. 지영은 그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희주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무기를 챙기고 그들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총 대신 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아지트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희주를 구해낼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를 구해낼 거야. 지영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채 낡은 창고 건물로 다가갔다. 박정필이 고용한 용병들은 창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지영은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침투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몸을 날려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지영은 어둠 속에서 희주를 찾았다. 희주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희주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지영은 희주에게 다가갔지만 그때 한 남자가 지영의 뒤를 덮쳤다. 내가 그 계집애냐. 박정필 이사장님이 아주 특별히 부탁했지. 내 엄마를 내 눈앞에서 죽여주라고. 남자는 칼을 들고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지영은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남자의 팔을 꺾어버렸다. 남자의 비명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다른 용병들이 소리에 달려왔지만 지영은 그들보다 한 발 더 빨랐다. 그녀는 칼을 휘둘러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다. 피가 솟구쳤고 그들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지영은 희주를 안심시키며 그녀를 의자에서 풀어주었다. 희주는 지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지영가, 도망가. 제발. 박정필 그놈은 무서운 놈이야. 네가 감당할 수 없어. 희주가 지영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지영은 희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희주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용병들의 리더였다. 그는 칼을 들고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지영은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남자의 심장을 찔러버렸다. 남자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지영은 희주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희주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죽은 용병들의 시체와 피로 얼룩진 바닥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지영은 희주를 안심시키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다. 희주는 지영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영가, 네가 이렇게까지.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이제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지영은 희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는 희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영의 복수를 도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영에게 박정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박정필이 숨겨둔 비밀 문서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영은 희주를 안전한 은신처에 맡기고 박정필의 숨겨진 비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정필이 단지 재단 이사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부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꼭두각시였다. 그리고 그 조직의 진정한 배우는 따로 있었다. 지영은 박정필의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분석했다. 그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박정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는 항상 한 사람과 통화를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진철. 그는 박정필의 이복동생이자 거대 건설사의 회장이었다.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철. 그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어. 지영은 박정필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박진철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철은 자선재단을 이용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그는 자선재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지영은 박진철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 가족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들. 그녀는 박진철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박정필조차도 이용하고 있었다. 지영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 짐승 같은 놈,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지영은 박진철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것은 바로 명예였다. 박진철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지영은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는 박진철이 숨겨둔 비밀 문서들을 찾아냈다. 그 문서에는 박진철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수수 불법 도시개발, 그리고 살인까지.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박진철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영은 기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제보하고 그들이 박진철의 범죄를 파헤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박진철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놈인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지영은 익명의 제보자로서 기자들에게 박진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그가 숨겨온 비밀 문서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까지 모두 공개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스캔들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지영의 제보를 바탕으로 박진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진철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그의 눈은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기자들은 그를 끝까지 추적했다. 그날 밤 박진철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고급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집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미쳐가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집 문이 열리며 지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박진철은 지영의 등장에 놀라 굳어버렸다. 네가, 그 계집애냐 네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거야. 박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박진철에게 다가갔다. 박진철은 지영의 눈빛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그는 지영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발 죽이지만 말아다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 돈, 명예 다 줄게. 박진철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과 명예, 그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을 차례예요. 지영은 칼을 들고 박진철의 심장을 찔렀다. 박진철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그의 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지영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런 짐승 같은 년? 지영은 그의 시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처단하는 심판자야. 그녀는 칼을 버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뒤에는 죽은 박진철의 시체와 피로 얼룩진 바닥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지영은 박진철의 저택을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고 그녀의 가족은 파괴되었다. 그녀는 복수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복수는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내가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여전히 고통받았겠지. 하지만 내가 복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잖아.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복수라는 허울 좋은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과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덫에 갇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나는 엄마를 지켰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